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얘기를 하면서요, 매파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매파? 그게 뭐예요? 폭력 조직도 아니고 왜 무슨 파라고 하나요? 이렇게 궁금증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파라고 하면은 원래 외교가에서 썼던 말입니다. 강경하게 원칙만 주장을 하는 원칙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 매서운 눈과 발톱을 가진 새, 매의 비유를 해서 매파라고 한 거죠. 반대로 좀 유연한 쪽은 비둘기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중앙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물가 관리에 엄격하면은 매파 아니면 비둘기파라고 저희가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좀 내려달라, 돈 좀 풀어달라, 이렇게 눈치를 줄 때 눈 하나 까딱 안 하면은 매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리도 내리고 돈 푸는데도 인색하지 않다면은 비둘기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꼽힌 제닛 옐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멘트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은행 성향은 딱히 한쪽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 이성태 전 총재는 워낙 강하게 물가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매파로 불렸고요. 이주열 내정자가 그때 부총재로 있었기 때문에 매파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정부로서는 경기를 좀 봐줬으면 생각해줬으면 할 텐데 만약에 이주열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무난하게 하는 총재 자리에 앉게 된다면은 고정금리다 이런 말까지 들었던 금리 문제,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서울시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다가구 다세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자격 요건부터 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송파구 새 모녀에 이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자살한 가족들에게는 뭘 해줄 수 있었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많이 빠졌나요?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해외 시장 여건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그 지수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마감 종가가 10.58포인트, 전일 대비 0.54% 하락하면서 1954.1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1.68포인트, 전일 대비 0.32% 상승하면서 531.54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네. 오늘 거래소에서도 뭐 대형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소형 업종들은 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자 대형 주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중소형 종목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그런 영향 하에서 상승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지난 2월 말까지 줄기차게 매수해주던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자마자 돌변하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사실 그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 매수가 외국인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만 한국 투자 관련 펀드들은 하나도 순 유입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다 순 유출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진짜 진정한 맨얼굴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2월 말경에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가 진짜 외국인이냐, 그러니까 혹시 까만 머리 외국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 오늘 장 마감입니다. 외국인 매도한 물량이 많았나요? 네, 물량은 뭐 그 규모 자체로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약 한 1,5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매도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3,600계약의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억 원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이 사실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순매매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게 요즘의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떠올라요. 위험한 게 이렇게 막 터지게 되면은 작은 데 들어가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아주 재미난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자료 발간한 내용이 예. 그 시간 선호가 변화하는 것과 소비가 부진한 것을 연계한 그런 보고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네. 본 것 같은데 내용을 네네, 좀 더 쉽게 자세히 전해주세요. 좀 아주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위기나 어려움이 예상되면 소비를 하는 타이밍을 늦춘다라는 게 시간 선호가 변화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먼 사태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로 돈을 안 쓰고 나중을 대비해서 돈을 안 쓰고 미뤄둔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노령화가 되면 사람들이 또 돈을 좀 안 쓴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부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도 그런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나 그리고 계좌의 활성화율, 활동 계좌 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쪽에 투자보다는 조금 안전한 쪽으로 자산을 좀 돌려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 자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는 속도는 완만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올라올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라든가 경기 흐름에 베팅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업들 중에서 덜 알려지고 숨어 있으면서 가치가 괜찮은 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들어가서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좀 흔들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사실 직접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사실 최근에 한국 사람들끼리 게임하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천수답 농부처럼 하늘에서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외국인 수급에는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 심리,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국의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빠지니까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급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좀 신중한 자세로 엎드려서 좀 가보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나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언제나 그랬듯이요. 단기간의 영향으로 끝납니다. 바로 내일 정도면 해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유럽 시장이 조금만 회복된다면 이 빠졌던 부분들은 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번 일들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자기네 이권을 찾으려고 한 그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흐름들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거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떤가요? 계속 저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로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0.9로 떨어졌다가 11월에 1.2, 12월에 1.1, 1월에도 1.1, 이번에도 1.0. 어떻게 보면 이 사상 초유의 저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것, 인플레 압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게 있는데, 근원 물가라는 거는 일반 소비자 물가에서 농산물하고 석유류를 빼는 겁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인 이 날씨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석유류 같은 경우도 어떤
국제적인 지정학적 영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빼고 근원물가라는 걸 보는데 근원물가도 지금 1.7%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안정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1월 같은 경우는 특히 신선식품 가격이 작년 같은 때보다 많이 떨어진 게 한 12.4%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집세 같은 경우는 전세가 3.1, 월세가 1.4에서 집세는 계속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물가가 계속 지금 1% 전후의 저물가가 이어진다 보니까 그걸 두고 혹시 무슨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단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지금 플러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2.8, 올해는 3.9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거나 논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저물가 문제도 경기가 상승하면 어차피 이 물가 압력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너무 낮다고 오히려 걱정해야 될 그럴 단계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집세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오름세가 통계라서 그런지 좀 낮은 편이네요. 상승률이요. 근데 이게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전세가 3.1%인데 이거를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왜냐하면 또 전세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계약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세 압력, 그다음에 또 절차적인 물량 부족, 이 문제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게 낮다라는 의미에서 드렸다기보다는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통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기업을 보면은 4곳 중에 한 곳이 부실하다. 이거는 어느 곳의 평가인가요? 네, 세계 기업 구조조정을 자문하는 이 알릭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인데요. 여기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 1,600개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의 17% 정도가 부실 정도 측면에서 경고 단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9% 정도는 앞으로 3분기 안에 파산 가능성이 있는 부실화 위험이 큰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경고 단계 또 이 위험 단계를 다 포함해서 어쨌든 좀 위험 규범에 속하는 한국 기업은 전체 26%, 그러니까 4개 중에 한 곳 정도는 상당한 부실 압력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알릭스 파트너스라는 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기업 가치 개선 작업이 어떤 미래 가치 창출보다는 당장의 유동성 확보, 또 채무 상환, 이런 거에 너무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해운 쪽이 굉장히 많고요. 33%로 나왔습니다. 금융 쪽, 그다음에 건설 부동산, 중장비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부실화 지수가 우리나라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만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부실화를 지수로 나타내 보니까 우리가 한 9%쯤 나왔고 일본과 싱가포르이 2% 정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하고 현대차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두 기업의 어떤 건전성이 전체 상장 기업의 마치 건전성처럼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을 빼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부실화된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구조조정 자문사라고 하니까 알릭스 파트너스는 그러면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말고 우리나라 시장이 고객들의 밭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5월에 아마 공휴일이 많은가요? 이번에? 5월 초에, 원래 5월 초가 중국 같은 경우가 노동절 연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황금 연휴인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고요. 그게 목요일이고 2일날 월차 같은 걸 내시면은 2일, 3일, 4일까지가 일요일이 이어지고 좋은데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석가탄신일, 이렇게 한 6일 정도의 최장 휴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 일주일에 달하는 정말로 황금 연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여행사마다 이 뭐 또 항공사마다 이미 예약이 거의 끝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동남아 뭐 6일 정도니까 아주 먼 뭐 미국, 유럽 같은 데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요. 네. 동남아 지역 이 상품은 굉장히 거의 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그러고 또 국내에서도 제주도 항공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동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연휴가 시작하는 5월 1일부터 3일, 4월 동안 3만 3천 명 대기 예약까지 포함해서 현재 그 해외 여행을 이미 예약했다고 그러는데 네. 글쎄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보면은 아마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기간에 일본 쪽도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연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거꾸로 모처럼 우리는 황금 연휴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여행객들은 아마 해외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 아마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그러면 뭐 많아지고 하는 건 뭐 굉장히 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은 이걸 경제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내수 측면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네. 국내에서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외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면 사실 내수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래서 몇몇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여행 좀 하자 뭐 이런 캠페인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 현상을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미묘한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요즘 다른 얘기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거에 보면은 2월 달에 연말정산 환급 받아가지고 그게 뭐 사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꽤 쏠쏠한 목돈이 됐던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가구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아주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환급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내야 되는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내수에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소비로 이어지지를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목돈이 받으면 그거 가지고 좀 알뜰하게 그거 가지고 돈을 썼던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 연말정산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연중에 조금 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는 취지에서 덜 뛰고 나중에 덜 환급하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평소에 좀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자 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2월 이른바 이 13개월치 월급 효과가 실종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 텍스를 리펀드 받는 철을 확실히 소비가 살아나는 걸로 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는지는 몰랐었지만은 없어지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장님은 받으셨어요? 내셨어요? 저는 아직 저희는 원래 3월 달에 계약 환급을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늦게 하시네요. 네. 좀 모르겠습니다. 받게 될지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될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조금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받는 분들이 하도 드물어가지고요. 그 금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안 낸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서울시에서 보증금도 굉장히 낮게 받고요. 임대료도 낮게 받고 다가구 다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돼야지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집은 살만한 곳인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경제가 가까워지는 오후라고 하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인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하시거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서울시가 오늘 다가구 다세대 임대주택 입주자 2,400가구를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집 구하기 힘들고 또 월세는 부담스러워서 집 걱정하시는 분들, 저도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신 최경주 과장님과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다가구 다세대 임대주택이 있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이게 2002년부터 저희 이제 자체 시범 사업으로 쭉 추진을 해왔어요. 꽤 오래됐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사실은 작은 사업들을 해왔다가요. 네. 2007년부터 그 국가에서도 그 국비를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는 매년 저희가 한 1,500호 정도로 물량을 매입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0호 정도요. 예. 임대 아파트는 알아도 임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좀 모집하는 물량은 더 많다고 해서 좀 자세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저희가 그 공급하게 되는 물량은요. 먼저 그 공급 지역이 강북, 강서, 구로, 금천, 도봉, 은평 등 6개 구에 그쪽에다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그 SH공사가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서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개보수한 뒤에 저소득하고 에게 시중 임대료의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최장 한 20년간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크게 2인 이하가 들어가는 그 주택가 그리고 3인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주택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2인 이하 가구는 5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리고 3인 이상 가구는 50제곱미터 이상 가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량하고 그리고 또 공가가 발생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 2,400호 정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00가구가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일 텐데요. 예. 먼저 그 신청 자격으로서 1순위 요건이 되려면요. 사업 대상 지역 그 6개 말씀드렸던 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 중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중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요. 그 주민등록 등본 한부, 주민등록 초본 한부,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자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증, 신분증 등이 되고요. 요거를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 안내도 해주고 거기서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잘 활용해 보시면 그쪽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세한 내용은요. 청약저축 통장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평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있을 경우는 더 그 평가 순위에서는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아주 필수적인 것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걸 들으니까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 신청을 못 하는 거네요. 네. 그 해당 자치구에 사시는 분만 그러니까 공고 일전 해당 자치구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들만 저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임대 아파트에 사셨던 분이, 여기에 또 재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이제 그럴 경우는 기존 임대주택을 반환한 후에 신청이 네. 가능합니다. 반환이 확인되면 다시 예.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네. 아까 임대료를 시중에 한 30%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평균이 예.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인 이하 같은 경우는 예. 임대 보증금이 이제 약간 상황이 좀 틀립니다만 한 25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약간 바뀝니다. 네. 2만 원일 수도 2만 원에서 12만 원. 예. 그리고 그 3인 이상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금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입니다. 네. 경쟁률이 센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이걸 받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급자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임대 아파트보다는 그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한부모 가정이냐, 가정이나 기초수급자가 아닌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1순위 대상자를 그분들로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순위가 약간 이제 좀 틀려요. 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순위에서 다 되신다면 예. 이제 그분들한테까지는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순위로 예.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조건이 예. 굳이 없더라도 예, 가능하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있겠군요. 예. 과장님 직접 가보셨나요? 이렇게 SH공사가 매입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이 다세대 이런 임대주택이요. 예, 한 번은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교통이 괜찮은 곳이고 또 환경도 괜찮고 살만한 곳인가요? 저희가 이거 당초 사실은 매입할 때부터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이 주택이 저희 기준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교통편은 어떤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교통이라든가 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네. 또 서울시에서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살아보신 분들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그쪽에 계신 분들요. 예. 대체로, 우선 시설이 양호한 편이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 SH공사에서 또 수시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예. 지역 선정이라든지 호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이제 매입 대상 지역이 우리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입주자들이 이렇게 한 가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공간을 쓰는 쉐어하우스형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쉐어하우스라는 게 예. 입주자의 거주 공간하고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용 공간으로 침실이나 욕실은 이제 전용 공간이고요. 그 외에 취사 휴식 공간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입주자 간의 치밀한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인데요. 그런 또 몇 개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쉐어하우스를 해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쉐어하우스면은 조금 임대료가 낮거나 그런 혜택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전체 부엌 이런 걸 그러니까 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즘엔 참 혼자 있는 것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간섭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 신경을 안 썼으면 예. 좋겠다고 하는데 쉐어하우스에 대한 어떤 선호나 이런 거는 많이 있나요?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좀 더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는 또 우리 학생들이 예. 묵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다가구 임대주택이에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학생들 그 입주할 때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함께하는 방법이라든가 예. 아니면 거기서 또 대학생 어떤 그룹을 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그 공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예. 그리고 가형, 나형 말씀을 하셨어요. 2인 이하가 가형이고 3인 이상이 나형인데 이게 각각 방은 몇 개씩이 있나요, 보통? 가형과 나형의 정확한 개수요? 방의 개수요. 방의 개수가 잠깐만요. 이게 지역마다 약간씩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반반이요? 예. 예. 한 1200호가 가형이고 1200호가 나형 그렇게 됩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안에 이제 방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다가구 주택. 네. 그거는 상황마다 약간씩 틀리겠죠. 그것도 다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른. 예. 왜냐하면 뭐 하나의 다가구 일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가형도 있을 테고 나형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어떤 쪽은 또 가형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입주가 안 된 주택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인데 좀 홍보가 잘 됐으면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페이스북 얼마 전에 엄청난 돈, 약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을 써서 모바일 메신저 회사 왓츠앱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대단한가 이렇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스펙 미래기술경영연구소의 차원영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바일 메신저 쓰고 계세요? 예, 저는 그 아이폰 5S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 5S의 기본적인 문자 메시지는 아이메시지하고 페이스북이 2012년에 10억 달러를 주고 사들인 사진 공유 메신저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예. 그다음에 학생들과 그룹 채팅이 가능한 카카오톡. 네. 그리고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카카오 아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쓰시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좀 불편해서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예. 근데 이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왜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인수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M&A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사항이 맞아 떨어지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죠. 많이 불려진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요. 사용자 수가 12억 3천만 명이거든, 페이스북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1,700억 달러 한 180조 돼요. 자기보다 몸값을 더 주고 산 거네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1,700억 달러라는 것은 네. 예. 180조 되니까 180조. 그만큼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수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게다가 창업 4년 차거든요, 왓츠앱이.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구글이 제안을 얼마나 했냐면 100억 달러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수가를 많이 올려놓은 거죠. 아주 딜을 잘하는데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의 젊은 사용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어갖고. 예. 페이스북이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고령화요? 예. 네. 젊은 애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게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네이버의 이제 일본 메신저가 있죠. 그게 라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위챗, 한국의 카톡 등과의 경쟁에서 맞설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2014년에 올해 2월에 있었죠. MWC 2014 기조연설에서 4억 6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왓츠앱의 가치가 인수 가격인 20조 원 이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190억 달러 나누기 4억 6천만 명 하면
사용자당 42달러의 왓츠앱을 인수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를 많이 불리는 것이 목적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당 42달러를 주고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저도 왓츠앱을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대단한가요? 그럼요. 그 페이스북이 공지한 자료에 의하면 왓츠앱의 사용자 수가 지금 이제 창업 4년 만에 4억 6천만 명이잖아요. 네. 이 중 70%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한답니다. 예. 그리고 매일 100만 명이 등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하고 왓츠앱은 1년 안에 10억 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예. 게다가 현존하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도 두 번째 많은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위챗이 6억, 네이버의 라인이 3억 5천, 카톡이 1억 4천, 바이버가 2억 명이지요. 게다가 왓츠앱은 일체의 광고나 상품을 팔지 않아서 10대와 2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왓츠앱을 인수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왓츠앱의 경쟁력은 뭐예요? 그러면은 광고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깔끔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와 정직성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 이만큼 투자했으면은 또 그만큼 이상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언젠가는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로 결론 날 겁니다, 이게.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페이스북은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사든 바 있는데요. 인수 당시 3,300만 명이던 이용자 수가 현재 1억 5천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것이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과도한 투자라고 우려를 했는데 저커버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죠. 네. 근데 이 모바일 메신저에 요즘 돈이 참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언급은 안 됐지만은 메신저를 받고 바로 없애지는 스냅챗 이런 애들도 굉장히 몸값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예. 근데 여기에 돈이 집중되는 건 사업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 지금은 이제 사업은 이제 수익 모델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미래 가치가 엄청 있다고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왓츠앱은 앞으로 1년, 2년 이내에 10억에서 20억 명 이상을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미래에 무궁무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조만간 이제 쿠폰이나 이제 이런 선물 이런 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현금 거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금융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카톡의 이서구 대표가 아마 이 MWC 가서 현금 거래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2,000원에서 이제 10,000원의 이제 소액 현금 거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현금 거래 일어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 생각도 나고 그래서 부작용 생각도 일단 나고요. 또 모바일 메신저의 너무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느냐, 과열이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보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원에서 1만 원권이니까 대부분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톡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 교육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죠. 부정적인 문제가 있죠. 현금 거래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정적인 것도 좀 있고도 하고 또 이 M&A가 기업의 혁신을 좀 저해시킨다. 이런 그 보도도 있거든요. M&A가 그러면은 혁신적인 걸 떨어뜨린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M&A를 하고 하니까 기업은 혁신을 해야 되는데 M&A에 의존하니까 그만큼 내부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또한 또 어떤 시각도 있냐면 2000년도에 이제 닷컴 기업들이 많이 버블 됐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망하고 또 2010년도에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또 막 부밍이 일어났다가 또 이제 이제 버블이 있어갖고 또 이제 많이 실패를 했죠. 그걸 와트닷컴 버블이라고 하는데
아마 모바일 메신저도 버블이 올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버블이 아니라고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모바일 메신저의 수익 모델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 모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왓츠앱은 수익 모델이 이제 가입 후 1년은 무료이고요. 네. 2년부터 99센트를 받아서 실제 연간 매출액은 2천만 달러 됩니다. 네. 그래서 왓츠앱은 그 MWC 2014에서 이제 곧 인터넷 전화 요금의 음성 통화가 가능하게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신들의 메신저에서 음성 통화도 가능하도록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카카오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으로 친구끼리 현금 주고받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요. 예. 또 네이버의 라인은 인터넷 전화 요금에 그러니까 메신저로 집으로 전화를 걸 수 있고 네. 휴대폰으로도 통화 가능한 라인콜을 3월 달서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죠. 예. 이처럼 이제 수익 모델은 없지만 이제 많은 메신저들이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네. 카톡은 정말 뭐 국민 메신저잖아요. 네네네. 예. 시장 가치는 지금 왓츠앱 얘기가 나왔으니까 카톡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나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매출액을 이제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카톡의 수익 모델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사용자당 42달러에 인수했다는 걸 고려하면 네. 카카오톡이 1억 4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곱하기 42달러 하면 대략 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가량 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7조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럼 네이버 라인은요? 네이버 라인은 이제 3억 5천만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 최대 은행 그룹인 BNP 파리바는 라인의 기업 가치를 149억 달러, 약 16조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이도 사용자당 대략 42달러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아, 그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내가 42달러의 그 거래가 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고객 한 명당 42달러에 거래되고 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바일 메신저에 자꾸 음성 통화 기능을 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통신사들은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통신사들은 이제 1차 사업자로 인터넷 망을 깔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인터넷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 더 탑 OTT라고 하는데요. 네. 서로 이제 이 과거에는 서로 이제 적대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예. 그러나 이번에 이제 MWC 2014에서 이제 메신저 기업들도 나와서 이제 기조연설하고 이통사들도 나와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윈윈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예. 상대의 장점을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서로 상생하는 에코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라고 동영상 사이트요. 그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에게 이통사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통신망에 이들 메신저 업체들도 돈을 내는 것이 상생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네. 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잡아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 요금을 낸다든지 네. 인터넷 전화 요금을 낸다든지 예. 상당히 저렴하게 해갖고 예. 서로 이게 윈윈하는 전략을 찾아야죠. 네. 그러면은 그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 확대가 IT 산업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메신저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아마 전 세계 70억 인구가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ICT 전반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겠죠. 상품을 팔고 광고를 하는 커머스도 중요하지만 예. 70억 인구가 연결됐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식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예. 요즘 말로 집단지성 경제가 도래하겠지요. 네. 게다가 뭐 초음속 비행기가 개발되고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다가오면 네.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죠.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스펙 경제경영연구소의 차원영 소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송파구 세모녀. 정말 아픔을 안겨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지 제대로 하겠다고 2011년인가요? 화장실에 살고 있는 3남매 얘기를 했다가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해라 해서 일제 조사하고 복지 늘리겠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는 있는 모양입니다. 새 모녀에 이어서 동두천과 광주에서도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